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6명 밤 11시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유행이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자칫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면밀히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독설의 대가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독한 남자들의 스트리트 맨파이터, 그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라 황영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대통령 선거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신 없으셨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황 전 의원님? 딱 일주일 전이네요. 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지를 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바심이랄까요? 걱정이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일주일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인수위 관련된 여러 인사들 또 새로 이 정부를 끌어갈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중심이 될까. 네. 또 안철수와 합당 문제가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또 잘 실이 끼어져 나갈 바늘이 끼어져 나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은 그래도 국민들 기대에 잘 부응하는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 집무실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네.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같은 비서진과 또 내각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첫 번째 시도는 대단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석 교수님? 글쎄요. 뭐 하여간 그런 갑자기 너무 디테일한 얘기까지 막 나가셔가지고 어디까지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주변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죠. 예. 네, 잠이 안 온다든가, 네. 스트레스 때문에 대낮부터 술을 마신다든가. 교수님 네. 얘기 같은데? 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주변 분들 위로하고 저도 위로받고 뭐 그러느라고 전 진짜로 김하나 말씀대로 정신없이 한 주가 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논의할 기회가 있겠죠. 네. 오늘 주제는 강원의 선택 새 정부에서 해결할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짜는 인수위의 핵심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에는 역시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임명이 됐고 그보다 저는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역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가 설치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좀 수렴한 걸로 보이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그 후보자들의 정책이라든지 토론을 보면서 매우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약들을 중심으로 좀 치열한 그 논리가 좀 전개되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대표 이슈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대단히 아쉬워서 과연 새로 된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과 뭐 자치분권과 관련된 네. 그런 인식이 제대로 좀 자리 잡혀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당선자가 시도지사들 우리 이제 그 당소속 시도지사들과의 토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주문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수위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사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 6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의 보탬이 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글쎄요. 뭐 하여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뭐 그렇게 뭐 나쁘게만 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네. 하여간 그런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동기에서든 만들었다. 그건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지금 보통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보다는 진보의 어젠다였던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소위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네. 그 규제를 푸는 조치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말하자면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조치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학계에서 논의, 요번 하면서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을 아예 헌법에다 집어넣자, 전문에다 예컨대. 또는 지방의 의사가 무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상하원제, 말하자면 양원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기본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그 정책, 아주 강한 어떤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본질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네.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인식 전환,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그 의지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 강원도 과제는 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고 또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이전 대선에서 이제 단골 공약이었단 말이죠. 공약으로 나왔다가 계속 사라지기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황 전 의원님, 평화특별자치도와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평화특별자치도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고려한 예. 접경 지역, 뭐 예전 이제 평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강원도의 특수성을 좀 살려서 강원도의 성장 동력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담긴 이념이죠. 이념적 논리들이 좀 포함된 그런 시어리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평화특별자치도는 아무래도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논리로서 경제특별자치도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도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OX 편말을 준비했는데 퀴즈를 풀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법. 좀 전에 얘기 나눴었는데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법. 새 정부에서 국회 통과된다. OX. 들어주세요. 황 전 의원님은 X, 김 교수님은 O를 들어주셨어요. 편말 내려주시고. 김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 번 사실 2010년도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다 공약화됐었고 그건 여야가 차이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비롯해서 심상정 후보 거의 안철수 후보까지 대부분의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다 내세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강원도가 그만큼 이것을 절실하게 원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금 황 전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평화특별자치도하고 경제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둘 다 법안화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늘상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냐 야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말하자면 강원도 대 비강원도 또는 강원도 대 DMZ를 가지고 있는 경기 북부나 인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강원도가 말하자면 단합을 해서 여든야든 같이 이제 결국은 법안도 허영 의원도 법안을 내고 이양수 의원도 법안을 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두 분도 역시 이것은 같이 말하자면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자 하는 거에도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약을 다 하시고 실제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고 네. 또 법안과 관련된 입법 공청회도 2월 중순에 이미 했고 네. 이런 상태니까 저는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돼야 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1호 공약으로 맨 처음에 냈는데 제일 먼저 냈습니다. 맨 처음에 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번 당선되는 분은 어떤 분이든지 이걸 강하게 네. 추진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입법 과정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 후보의 당시에 공약했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었고 또 허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거대 집권 여당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갖추고 있다,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라면 저는 이미 통과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많은 법들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한 성숙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국회 내에서의 지형이 예.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우리의 특성, 강원도의 특성을 알리는 것에는 매우 유효한 그러한 논리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각자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함께 버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좀 더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번 정권에서도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 법안이 매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전망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좀 할까요? 예,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하여간 공약으로 내셨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공약을 그냥 일본 공약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가 더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 제가 사실 이 프로에 나와서도 여러 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경제특별자치도는 되기만 하면 좋죠. 동해안에 환동의 특별경제권을 만들고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도는 너무나 많아요. 수도권 아닌 도는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가 이해해 주질 않는 것이죠. 평화의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가 안보와 관련된 불이익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잘 접합을 해서 강원도의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다른 그 토의 네, 주제들이 같은 많거든요. 논리라고 네.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안 된 거를 다음 정권에서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일단은 조금 너무 압박인 것 같고요. 또 공약을 안 하나는 내셨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공약을 내셨다는 남북 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예. 남북 교류가 됐을 경우에는 이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예.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또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국민들이 예. 우려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할 거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하여간 시간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남북 관계에 완전히 매달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인 게 매달려서는 이게 사실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 부분하고 지방자치 부분이 사실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 준비를 한다. 예. 일단은 간단한 형태라도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익을 증진해 나간다.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고요. 네, 네.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또 다른 과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바로 OX 퀴즈를 풀어볼게요. 윤당선인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진을 약속했거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OX 질문 드립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가능하다. OX 들어주세요. 두 분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짧게만 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황 전 의원님. 지난 정권에서 저는 이 오색 케이블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환경론자들의 입김에 휘말려서 예. 휘둘려서 계속해서 이 차질을 빚고 또 민주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이 오색 케이블과 관련된 부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입장들이 나오고 그러다 예. 보니까 굉장히 환경부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 당선자께서 분명하게 이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바라보는 논리 자체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사업이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에 매우 유익한 사업이다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추진 예.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를 드셨으니까 바로 뭐 의견을 동일하게 보고요. 저는 예, 다음 그렇게 주제로 됐으면 좋겠다. 자, 좀 말하자면 친환경적인 좋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하는 거니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금강산 관광재개 부분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금강산 관광재개 새 정부에서 가능성 없다. 편말을 들어주세요. 없을 때 동그라미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안 들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금강산 관광재개 새 정부에선 가능성 없다. OX 들어주세요. 이거는 네. 아니, 김 교수님은 이것도 가능하면 기회주의가 김 이게 교수님은 X를 들어주셨고 황 전 의원님은 세모. 네. 김 전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김 교수님. 예. 네. 갑자기 의원으로만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낮죠.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왜냐하면 낮다고 보세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카운터 파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최근에 상황이 나빠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과연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들이 지금 학계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같은 어떤 그 긴장 상태 같은 것이 악화되면서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요즘에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뭐 상당히 긴 기간이니까 5년이니까 뭔가 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윤당선인이 도내 폐광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를 하고 또 강원랜드를 가족 단위 복합 레저 관광지구로 재편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여기서 OX 질문 드릴게요. 폐광지 자립 기반 조성,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 OX 들어주세요. 저렇게 강렬하게 너무 강렬하게 질문이 좀 너무 셌나요? 네. 내려주시고요. 강합니다, 굉장히.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는데 황 전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폐광지와 관련된 논의들을 대선의 주요 현안으로 강원도의 주요 현안으로 삼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강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주로 또 이 대통령의 공약들이 좀 거대 SOC를 중심으로 지방 공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폐강 지역 살리기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내놓으셨어요. 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우리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매우 아쉽고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구성을 강원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강원랜드 사장이 강원도 출신이 아니에요. 네. 처음 있었던 일이죠. 역대 정권에서 계속해서 강원도 출신을 임명했었는데 또 하나는 관련된 이익 구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예. 다시 한번 왜 강원랜드가 생겼고 그거를 어떻게 중심으로 해서 폐강 지역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한데 거기서 출발해야만이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당선자가 어쨌든 친강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매우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담아야 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추후에 관련된 공약에 대한 이행이나 강원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두 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전 의원과 김기석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입니다. 좋아요. 김보름. 자 마지막. 김보름 두 번째 들어왔어요. 선수 은메달. 지금 생각나는 말이 죄송합니다밖에 없어가지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끝낸 소감.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열심히 준비했고 경기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메달을 못 땄다는 아쉬움이 사실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응원 많이 받으면서 경기를 치러서 되게 좋은 기억 남긴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쇼트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만두기 전에 한번 스피드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국가대표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보다 도전을 해보는 거에 되게 많이 저는 의미를 뒀었고 스피드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면서 재미있었고 흥미를 느꼈고 그러면서 성적이 잘 나게 됐고 국가대표가 됐던 것 같아요. 매스 스타트는 일단 원래의 그 다른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많은 선수들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경기가 돌아가고 박진감과 스릴감 그런 것들을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일단은 매스 스타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싶어요. 운동선수로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 제 경기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때 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마음이 기뻤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힘들 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저에게는 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노하우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애착이 저 또한 생긴 것 같고 4년 전 평창 올림픽 때도 그렇고 지금 4년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런 응원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번 동계체전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휴식기를 가졌다가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그래도 제가 매스스타트라는 종목을 만나서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매스스타트가 없었더라면은 어떤 저의 모습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랑. 글쎄요, 뭐 좀 전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내보내지 마세요. 스케이트가 없으면 지금의 제가 없으니까. 네, 3월 16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